문제 11번 이승만 정부의 경제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승만 정부는 이제 존립 시기가 1948년 8월 15일 날 들어서서 1960년 4월 26일 대통령이 하야하면서 이때까지 존재했었죠. 약 12년 동안.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한미 원조 협정을 체결하였다. 뭐 이승만 정부 시대 1950년대 뭐 원조 경제 이런 걸 생각하시면 아마 이것도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예, 맞습니다. 신생 대한민국이 수립되자마자 직후인 1948년 12월에 우리나라의 어떤 그 경제가 좀 원활하게 돌아갈수록 미국이 이제 원조하겠다고 이제 체결했죠. 맞는 내용이고요. 근데 뭐 첫번 답이 이제 4번이라는 건 쉽게 알 수 있죠.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다. 뭐 설계면 장면 정부도 뭐 들어갈 수 있지만 추진한 것은 박정희 정부가 1962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쉽게 4번인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승만 정부가 이제 농지개혁을 했죠. 1949년 6월 농지개혁법을 제정하고 그 이듬해 1950년 3월부터 농지개혁을 시작을 했는데 유상매입, 유상분배의 그러한 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주들한테 매입을 했을 때 그 대가로 주는 것이 현금이 아니라 증권 형태로 줬기 때문에 이게 50년 3월이면 이제 얼마인가도 6.25 나고 뭐 휴지 조각 돼버리겠죠. 예, 그래서 지주들이 산업자본가로 전환하는데 성공하지를 못했어요. 자, 다음 재분, 재당, 면방직 등의 300산업. 이게 바로 이제 그 원조 경제, 미국의 어떤 그 무상 그런 원조 경제가 많았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소비재 위주의 세 가지 하연거, 밀가루, 설탕, 면 이런 300산업이 적극 지원 발전됐습니다. 자, 다음 12번 중일전쟁 이후 조선총독부가 시행한 민족 말살 정책이 아닌 것은 자, 1937년 7월부터 이제 중일 전쟁이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정책이 시작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전쟁에 우리 민족을 끌고 가기 위해서 황국 신민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게 되는데요. 천황나라의 신화된 백성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총동원령을 선포를 해서 이제 인적 물질적 수탈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아침마다 천황에 있는 궁성 쪽으로 절을 하는 궁성요배를 강요했다. 예, 맞죠. 그 다음에 일본에 충성하자는 황국 신민의 서사, 맹세문을 암송케 했고요. 뭐 신사참배 뭐 당연히 있겠죠. 그 다음에 황국 신민 의식을 강화하고자 소학교를 황국 신민의 학교인 국민학교로 1941년 천황칙령으로 개칭하게 되었습니다. 예, 다 맞아요. 그렇다면 정답은 3번인데 공업자원 확보를 위해 남면 북양 정책을 실시한 것은 이제 만주사변 1931년 만주사변 있죠. 이제 그 당시 이제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이제 자원 확보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 타개하고자 뭐 만주로 진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원료 이제 원료에서 이제 기본이 되는 게 이제 의류 쪽이 되죠. 그래서 이제 면직과 모직이 있는데 이를 위한 공업 원료에서 남쪽에는 이제 면화를 재배하고 북쪽은 양을 키우게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1932년부터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앞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미추친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뭐 쭉 보다가 우리 황제는 1882년에 맺은 조약의 거중 조정에 따라 그렇다면 이 조약은 조미소 통상 조약이죠. 네. 조미소 통상 조약은 1882년 이제 그 음력으로 칠 때 이제 4월에 체결이 됐는데 이때 제1조가 바로 미국과 조선은 제3국의 핍박을 받을 때 서로 개입해서 서로 도와준다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은 이 조미소 통상조약에 그러면 다른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느냐? 자, 불평등한 게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영사재판권과 그 다음에 최혜국 대우 조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있었던 강화도 조약에서는 영사재판권은 있었지만 예, 강화도 그러니까 조일수족에서는 최혜국 대우 조항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맞는 내용이고요.
이모군란을 계기로 체결이 됐다. 이모군란은 조미소 통상조약이 체결된 2달 후인 1882년 6월에 발발하게 됐습니다. 구식군대의 그러한 신식군대에 비해서 차별받는 뭐 이러한 것 등이 원인이 돼서,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조선책량 2차 수신사로 일본에 다녀온 기봉집이 이 황준원이 쓴 당시 이제 대주일 주재 청 외교관인 이 황준원이 이제 당시 청일 조선의 이제 공동의 이제 무서운 적국이 어디냐면은 남진 정책을 펼친 러시아인데, 이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조선은 그래서 청과 일본과 그러니까 친중국 결 일본 연 미방 미국하고도 연결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영향을 받아서 이듬해 조미소 통상조약이 체결되게 되었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여기 나온 사람은 이제 이승만이에요. 여기서 저는 이승만이 이제 데오도르 누즈벨트 대통령과 만나서 당시 이제 을사조약이 이제 체결되기 전이죠. 이제 보호국화 시키려는 일본의 그러한 것에 고종이 밀사를 보냈는데, 이제 1905년 8월 4일이라고 했죠. 근데 이미 1905년 7월에 가스라테프트 밀약으로 미국과 일본은 서로 필리핀과 조선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서로 묵인했기 때문에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여담을 알아두시고요. 다음 14번. 고려시대 향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자, 고려시대의 향리는 조선시대 향리와는 달라요. 일종의 어떤 수령의 역할을 대행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려는 이제 그 9년 단위에서 제일 아래가 이제 주현이 있어요. 그리고 속현이 있는데, 주현까지는 이제 지방까지 파견되면 속현은 파견되지가 않아요. 근데 속현수가 훨씬 많아요. 근데 여기는 향리들이 실제 업무를 담당해요. 수령이 해야 될 일을. 그래서 이거 맞는 내용이고요. 속현의 행정심을 향리가 담당했고, 뿐만 아니라 향리는 굉장히 일단 이제 호족에서 이제 중앙으로 진출하지 못한 그러한 세력이기 때문에 일단 기반은 원래 호장이라든지 부호장 등 이러한 세력 등은 꽤 거기서부터 이제 자리매김을 한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고려시대 때 향리에 관해서 이제 두 가지 제도가 있죠. 사신간 제도와 기인 제도가 있는데, 사신간 제도는 부호장 이하의 향리에 그러한 것을 감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인 제도라는 것은 향리의 자제 중 일부를 보통 이제 3인 중 1인을 이제 중앙으로 거경 수객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경으로 보내가지고 연락책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직도 주는데 뭐 일이 좀 고된가 봐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튼 3인 중 1인 정도가 기인으로 이제 선발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상층 향리는 이제 이제 향리도 레벨이 있는데, 이제 호장 등 그런 상층 향리들은 이제 명경 제술가에 치를 수가 있어요. 조선 시대는 이제 수령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얼마든지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관직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려 후기에 가면은 이 향리층 중에서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중앙으로 진출한 세력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신진 4대부라고 그러고, 조선의 건국 세력이 되기 때문에 조선의 이 건국 세력들은 이 향리들이 자신들의 무서운 라이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농민들은 차라리 법제적으로는 과거 응시에 제한이 없지만, 이 향리들은 수령의 어떤 허가를 받아야 되는 뭐 그러한 제한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밑줄 친 이 농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대개 이 농법을 귀중하게 여기는 이유는 모를 서로 기르는 것이요, 두 땅의 힘으로 옛 흙을 떠나 새 흙으로 가서, 그러니까 옮겨 심는다는 소리죠. 그렇다면 이것은 이양법이 되겠죠. 옮겨 심는다. 그래서 이제 이른바 모내기법이 되는데, 이 이양법은 고려 후기에 도입이 돼서 남부 지역에 한정이 돼 있었어요. 이거는 조선 전기까지도 그랬고요.
정부에서는 가뭄의 우려 때문에 여기 보면 저수지가 꼭 필요하다고 돼 있죠. 정부에서는 이거를 억제를 했어요. 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조선 후기에 가면은 이 이항법에 이점이 많으니까 전국으로 확산이 됩니다. 예. 그 대표적인 이유는 뭐냐면, 자, 이제 모판에다가 뭐를 심어서 나중에 옮겨 심다 보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리을에 직파, 바로 논에다가 씨를 뿌리는 것보다 바로 논에다가 씨를 뿌리면 잡초도 같이 자라기 때문에 이거를 뽑는 그러한 수고로움이 있죠. 그렇지만 모내기법은 그것을 줄일 수가 있죠. 나중에 옮겨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력을 절약할 수 있어서 1인당 경지 면적이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광작으로 나가게 되죠. 자, 그렇다면 니을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고요. 자, 세종 때 편찬된 농사직설, 우리 실정에 맞는 자주적 농서이죠. 세종 때면 이미 모내기법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등장하죠. 농서에. 고려 후기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기역 리을 2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고랑에 작물을 심는다. 자, 밭을 보면은 들어간 데와 나온 데가 있어요. 나온 데가 일항이고 들어간 데가 고랑인데, 이 고랑에다 심으면 추위를 막아서 더 잘 자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견종법이라고 그러고, 조선 후기 밭농사에서 이 견종법이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제 관련이 없으니까 틀린 것이고, 경국대전에 수령 7사 항목에 강조되었다. 농성상이라 해가지고 수령해야 되는 중에 농업을 잘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항법이라고 굳이 꼬집어서 나온 것은 없어요. 그래서 니은 득은 틀렸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밑줄친 이 헌법이 시행 중인 시기에 일어난 사건은, 자, 이 헌법은 집권자가 긴급조치, 긴급조치 그러면 유신헌법이 되겠죠. 네. 자, 유신헌법이 존속한 시기는 1972년 10월 유신이라고 그러죠. 시작을 해서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그러니까 전두환이 이제 대통령이 된 다음에, 유신헌법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바로 개정을 했어요. 유신헌법과 조금 차이는 있지만 간선제는 똑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5년 단임이라는 거. 하여튼 요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부마 민주항쟁이 일어났다. 자, 부마 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자 있었는데, 자, 요거는 좀 흐름을 좀 알려드릴게요. 1979년 8월에 YH 무역공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직장 폐쇄로 그 YH 무역의 여공들이 당시 신민당 당사에서 농성을 펼쳤는데, 당시 신민당 당수가 김영삼, 후에 이제 대통령이 되죠. 보통 YS를 하는데, 이거를 제공했다고 해서 YS를 국회에서 제명했습니다. 그랬더니 김영삼의 정치적 근거지인 부산 마산에서 반유신투쟁이 일어나요. 이 와중에서 정부 내에서도 강원파 간의 어떤 갈등이 있습니다. 강경파 차지철 대통령 경호실장, 온건파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결국 김재규가 차지철과 박정희를 이제 사살하게 되는 11.6 사태로 결국 무너지게 되죠. 자, 아무튼 유신헌법 시기 맞죠? 1번이고, 국민교육헌장은 1968년에 반포되었으니까 해당이 안 되고, 7.4 남북공동성명은 1972년이지만 유신헌법이 제정된 시기는 10월 유신, 10월달이가 아니죠. 한일협정을 체결을 반대하는 학생과 시민의 시위인 6.3 사태가 1964년에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계엄령이 떨어지기도 했었죠. 위수령과 함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밑줄진 회의에서 일어난 사실은, 본 회의는 2천만 민중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잘 보면 뭐 대표란 말이 나와요. 본 대표 등은 국민이 위탁한 사명을 받아들여 독립운동에 나아갈 방향을 확립하여 통일적 기관의 대업을 완성하고 전하라. 이게 바로 1923년에 있었던 국민대표회의입니다. 자, 3.1운동 이후 많은 임시정부가 생겼는데 1919년 9월에 상해 임시정부로 통합이 됐어요. 그러면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이제 추구한 외교 노선의 어떤 독립 투쟁 방향이 나왔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이제 이승만은 이제 위임청원, 국제혁명에 우리나라를 위임청원에 맡기자라는 것이 민족 자존심에 불을 일으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임시정부가 재정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이제 연락망이 필요하겠죠. 국내를 연결하는. 근데 그 연락망인 연통제가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승만의 노선과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불만을 품은
이제 세력들이 이제 임시정부를 대체할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내서 나아가자는 창조론이 있고요. 대표적인 사람은 이제 신채호라든지 신숙, 문창범 등등 주로 노령 연해주 쪽 그 군사 노선 위주자들이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개조론자는 문제는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꿀 수는 대체하지는 말고 그냥 바꾸자는 것이죠. 잘못된 부분만 안창호라든지 여운형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인데 임시정부를 대체할 새로운 조직을 만들자. 이게 바로 창조론이 되겠습니다. 창조파. 예.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나머지 선지 보도록 대한민국 건국강령이 설정되었다. 이건 1941년 11월 이제 충칭 임시정부 시절에 이제 나온 것이죠. 여기서 조소왕의 삼균주에 입각한 대한민국 건국강령이 상정되었고요. 박은식이 임시대통령 선출되었다. 이건 1925년이에요. 이 국민대표회의 이후 많은 독립투사들이 임정을 떠나요. 그러자 이를 추스르기 위해서 박은식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국무령 중심의 개헌을 하게 되는데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로 바꾸고 곧 사망하게 됩니다. 아마 한 달 정도밖에 못했을 거예요. 1925년. 그러니까 해당이 안 되고 민족유일당 운동 차원에서 조선혁명당이 참가하였다. 이제 나중에 이제 1930년대 중반에 오면은 이제 민족유일당 차원에서 이제 좌우에 그러한 여러 당들이 합치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조선 민족혁명당 줄여서 이제 민혁당 1935년 창당이 됐는데 여기에 한때 참여했었던 우파 계열의 조소왕, 지청천 장군 등은 여기서 이탈을 하고 임시정부의 그러한 세력들과 함께 1940년 5월 바로 이제 한국독립당이 하도 많은데 보통 이제 조소왕의 삼균주에 입각한 한국독립당이 이제 오리지널인데 이 통합 한국독립당을 결성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조소왕의 한독당, 그 다음에 김구 선생이 이제 김원봉이 주도한 민족혁명당에 참여하지 않고 한국국민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지청천에 여기 나오는 이제 지청천 장군의 이제 조선혁명당이 또 있어요. 예. 모여서 한국독립당을 결성하고 임시정부의 여당이 됐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민혁당과 여기에 이제 연구된 게 이제 조선의용도가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들도 이제 민혁당도 이제 임시정부로 들어오고 조선의용대도 한국광복군에 편입이 되죠. 그래서 이제 해방 직전에는 더 높은 차원의 그런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뭐 이런 것도 참고로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18번 다음 법령에 따라 시행된 사업에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토지 조사 및 측량의 본령에 따른다. 이거 토지 조사 사업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일제 1910년대 있었던 이것은 그 중에서도 이제 토지 조사령이 되는데 1912년에 발표된 것이죠.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농상공부를 주무기관으로 하였다. 자, 여기 보면 보관관청이 임시 토지국장에게 통지해야 된다. 그러면 토지국에서 했겠지. 농상공부가 될 수가 없죠. 농상공부는 대한제국 시절에 이러한 농상공을 다루는 그러한 주무부처가 되겠고요. 틀렸고. 자, 역둔토, 궁장토는 각각 역참자가 있죠. 조선시대에 보면 역참제에 따르면 그 역과 관련된 정부 소유 토지, 궁장토는 이제 왕실 내 토지 관련된 것이죠. 왕실 사람들 관련된 이러한 토지, 종중 토지 이런 것 등이 소유관계가 불분명하죠. 또 미신고 토지 이런 것들은 다 조선 통독부 소유로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토지 약탈을 위해 동양척식회사를 설립했다. 동양척식회사가 설립된 시기는 1908년이고 토지조사 사업은 1910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토지조사령은 1912년에 발표됐고,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조선 총독부로 들어간 토지는 동양척식회사를 통해서 일본인들에게 싼 값으로 불화가 됐다. 이것은 맞지만 동양척식회사가 설립이 된 것 자체는 토지조사 사업보다 전이라는 거. 그 다음에 충국 퇴치, 농가부채 근절 등을 내세우며 농촌의 자력경생을 주장한 그러한 관제운동이 있어요. 일제에 관제 농촌
이른바 농촌진흥운동이라는 것이 1930년대에 있었습니다. 1944년 조선 농지령을 중심으로 해서 뭐 소작권을 조금 뭐 보호하기도 하지만 별로 도움은 안 됐어요. 관제 농민 운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9번 개항기 무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876년 조일수호조규 이게 강화도 조약인데 여기에 그 통상장정 그걸 보통 이제 무역 규칙이라고 그래요. 같은 말이에요. 통상장정 또는 이제 부록이 있는데 자 여기에 따르면은 이제 그 무항세에다가 양곡의 무제한 유출 부록에 따르면 이제 개항장 심리 그리고 이내 범위 그 다음에 일본 화폐가 이제 사용이 가능했다 뭐 이런 것 등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다 위협적이긴 하지만 개항장 심리로 제한이 됐기 때문에 내지와 도성 쪽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려면은 이제 개항장이 이제 항구 포구 쪽이니까 거기에 우리 조선인 대형 상인이 객주가 있죠. 그래서 중개를 해줬어요. 또 보부상도 내륙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도움이 필요했고요. 그 맞는 내용이고요. 자 그러던 것이 1882년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이 체결이 됩니다. 자 이거는 황당하게 이런 제한이 없어요. 심리라든지 뭐 이런 것 등이 그래서 내지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내지 교육도 이루어지고 서울 도성까지도 진출이 가능합니다. 한성개장 양화진 진출. 그래서 이제 문제가 좀 많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 일본도 우리가 이제 조미소 통상조약을 체결하면서 우리가 이제 무관세라든지 양곡의 무제한 유출 이런 게 문제가 되니까 이걸 개정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조일통상장정 개정이 되는데 이게 1883년에 있었어요. 그래서 무관세에서 다시 이제 협정관세로 나가게 되고요. 양곡의 무제한 유출을 금지하는 이제 그 방공령이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일본도 좋은 걸 얻어가는데 바로 최국 대우를 또 얻어가죠. 그리고 뭐 이미 이제 내륙으로도 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한성 도성도 진출할 수 있고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초기 일본과의 교육은 우리가 많이 이제 그 수입이 더 많아요. 일본은 이제 영국산 면제품을 팔아요. 무궁무진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한정이 되어 있는 식량이라든지 쇠 가죽 이런 것 등을 이제 그 수출을 했어요.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수입품, 이거는 수출품이 되는 것이죠. 이거 맞는 내용이고 정답은 2번인데 조총 무역 수력 무역장정으로 천국의 수입액이 일본을 앞질렀다. 물론 조총 상민 수립 무역장정으로 처음 체결이 됐을 당시에는 그 수출 수입액 그 비교를 해보면 청과 일본이 8이라면 청은 한 2 정도 됐어요. 처음 시작했을 때. 근데 한 10년 정도 지난 1892년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일본이 한 5.5 된다면 청은 한 4.5로 많이 따라붙었어요. 그래서 결국 청인전쟁까지 나가게 되겠죠. 예, 그래서 앞지른 것은 도표상에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밑줄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는 군역에 뽑힌 장정의 군포를 거두었는데 근데 여기 보면 사족들은 양반들은 한평생 한가슴에 신역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귀천이 동일하게 장정 한 사람마다 세납전 두민을 바치게 하니 동포전이라고 한다. 이 동포전이 바로 다른 말로 호포가 되는 것이죠. 예, 호포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흥선대원군이 되겠습니다. 자, 흥선대원군의 개혁과 관련된 것인데 자, 만동묘 건립을 주도했다. 흥선대원군은 만동묘를 건립을 한 게 아니라 이제 폐지를 했죠. 예. 만동묘라는 것은 명나라의 황제 중에서 임진할 때 원군을 보내준 신종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황제인 의종 이것을 이제 배양하는 그러한 하기 위해서 송시열이 이제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했는데 이 사람의 제자인 권상아가 송시열이 죽은 뒤에
그 송시열의 그 고향 근처에다가 만동묘를 건립을 해서 이 명예 두 황제를 숭배를 했는데, 이게 바로 그 서인 노론의 어떤 집결지이자 예, 그러한 이제 당쟁의 온산이 되는 것이죠. 거기서 그래서 이제 대흥선대원군이 서원을 철폐하면서 함께 만동묘도 폐지를 시켜버렸습니다. 건립을 주도한 사람은 권상화예요. 송시열의 제자. 틀린 것이고, 궁국기무처 1차 가부개혁을 주도한 궁국기무처의 그 총재를 역임한 사람은 이제 김홍집이 되죠. 옹공계열론자인. 그 다음에 통리기무하문을 폐지하고 오군영을 부활했다. 이게 정답이 됩니다. 흥선대원군은 1863년에 집권해서 1873년 딱 10년간 집권을 했는데, 물러났다가 1882년 이모군란 때 이 군란을 좀 진정시켜달라고 고종에 의해서 다시 위임받아서 다시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모군란 때 그 문제점이 바로 뭐냐, 이 통리기무하문, 개항 후 이제 개화정책을 총괄하는 이 통리기무하문과 그 별기군이 있었죠. 이거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99군대 기존의 이제 5형을 무의형과 장어형의 2형으로 바꿨었죠. 개항 이후. 근데 이거를 없애버리고 다시 기존의 5군형 체제로 부활했다. 복고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 맞는, 그러니까 정답은 이제 3번이 되고, 그러니까 틀렸고, 정답은 3번이고, 그 다음에 탕평 정치를 정리한 만기요람을 편찬했다. 만기요람은 1808년 순조 8년에 서영보 등이 편찬한 국가의 군무와 이제 그 군무와 재정에 관한 그러한 이제 일종의 어떤 그런 보고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군주는 모든 것을 다 이제 다 알아야 되는 것인데, 그 중에 중요한 군무와 재정에 관한 그러한 것을 담은 그러한 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정답이 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을 통해서 2021년도 9급 국가직 한국사 해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